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복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32살이고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다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볼에 뽀뽀를 해주고 퇴근하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라며 저를 먼저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금술 좋은 부부라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했거든요. 남편은 사업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물어보면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무역업이라고만 생각해줘. 라고 넘어갔거든요. 저도 크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가끔 용돈도 따로 챙겨주니까 믿고 있었어요. 출장이 작긴 했습니다. 한 달에 반 정도는 집을 비웠어요. 사업상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돈 벌러 다니느라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출장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세심한 남편은 또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또 출장 가야 해. 조심히 다녀와. 몸 잘 챙기고.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저는 그냥 성실한 남편을 둔 행복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절친한 후배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우리 회사 후배 결혼식 가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기 좀 그래. 전혀 모르는 사람 결혼식인데 내가 가도 될까? 내가 정말 혼자 가기 어색해서 그래. 한 번만 같이 가줘요. 알겠어. 언제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내가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 평소 수진이와 함께 다니는 걸 좋아했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여보, 토요일에 친구 수진이 만나기로 했어. 그래? 나도 없는데 잘 됐네. 수진 씨랑 좋은 시간 보내. 나도 언제 수진 씨 한번 만나봐야 하는데. 언제 기회 만들게. 좋아. 남편은 말도 참 편안하고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수진이와 함께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형부는? 어제 출장 갔어. 이번 출장은 길어서 다음 주쯤 올 것 같아. 신혼인데 자꾸 떨어져 지내서 어떡해. 아쉽긴 한데 익숙해져서 괜찮아. 더 애틋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후배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거야?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신랑이 진짜 잘생겼대. 우리 후배가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 그래, 한번 나도 보자. 얼마나 잘생겼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가고 있는데 앞에서 추돌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2차로라 도로는 막혔고 그대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어쩌지? 차를 놓고 갈 수도 없고 일단 기다려보자. 요즘엔 금방 와서 처리해 주더라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도로에서 기다렸습니다. 여유 차로가 없다 보니 처리 차량 진입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우겨우 사고 차량이 처리되고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시작된 후였죠. 수진이는 따로 신부랑 사진도 못 찍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많이 늦진 않았네. 단체 사진은 찍을 수 있겠어. 막 도착했을 때 주례가 진행되고 있었고 신랑 신부의 고운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역시 훤칠해 보이네. 뒷모습만으로도 훈남 포스가 느껴지는 신랑이었습니다.
주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막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먼저 신부를 보고 신랑 쪽으로 천천히 눈길을 돌렸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볐어요. 눈앞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신랑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5년 동안 매일 아침 볼에 뽀뽀를 해주던 그 남자, 출장 간다며 가방을 챙기던 그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옆에 앉은 수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며 물었어요. 언니,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어떻게 한 남자가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지? 신부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5년 전 결혼식 때 그랬던 것처럼요. 축하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채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자리를 떴어요.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해봤습니다. 설마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남편 얼굴도 못 알아보시냐고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혹시 모를 1%를 위해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둘의 사진을 찍었어요. 특히 신랑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음성 사사함으로 넘어갈 때까지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홀 밖으로 나가 신랑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전혀 다른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전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하루 종일 몸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요. 저는 남편 사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내 남편인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죠.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어제 업무가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응, 아니야. 전화 안 받길래 걱정되어서 그랬어. 일 처리는 잘 했어. 아직 진행 중. 이번 건은 중요한 건이라 좀 걸릴 거야. 자기 보고 싶다. 며칠만 기다려. 내가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밌게 해줄게. 이건 분명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의 대화였어요. 어제 결혼하고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 저는 통화 후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름도 전혀 다르고 내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고 하지만 어제 그 남자는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5년을 부부로 산 남편을 못 알아볼까요? 저는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안에 있는 남편의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남편 가방 안에 뭔가가 없을까 싶어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죠. 회사라도 알면 찾아가 보겠지만
사실 남편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 사업이다 보니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출장이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머릿속에 꽉 차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 되었고, 그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와 똑같이 캐리어를 하나 끌고 들어왔어요. 잘 다녀왔어? 저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음, 나 자기 보고 싶어 혼났어. 혼자 잘 있었어? 나도 보고 싶었지. 일은 잘 처리되었고? 음, 업체랑 잘 얘기되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오는 길이야. 다행이네. 씻고 와.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저는 캐리어를 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후다닥 정리했겠지만 하나씩 꼼꼼하게 의심을 풀지 않고 체크했죠. 사용한 양말과 속옷, 그 외의 옷도 가져간 그대로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입고 들어온 옷부터 주머니를 하나씩 뒤져보았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수증 하나 안 나왔어요. 결혼이 아니더라도 며칠을 나갔다 왔는데 어떻게 영수증 하나 없을 수 있지?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 휴대폰만 확인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휴대폰에는 비번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 번 시도했지만 모두 맞지 않았어요. 고민하던 저는 오빠가 자주 앉아있는 침대 헤드 부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다행히 침대 헤드가 부분 뚫려있는 조각형이었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설치하니 감쪽 같았죠. 그렇게 몇 번 방향을 바꿔가며 확인한 결과 비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 퇴근 후 샤워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휴대폰이 열리는 순간 땀이 흥건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톡과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의 흔적도 없었어요. 내가 본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던 거지? 저는 당연히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더욱 미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죠. 사실 핸드폰 속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저와 나눈 과거의 대화도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와의 대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수진이에게 물어 그 후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 저번에 결혼한 동생 있잖아. 신혼생활 어떻다고 해? 한없이 자상한 스타일인가 봐요. 출장이 잦아서 그게 좀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계속 붙어 있어도 모자랄 시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핸드폰을 체크했습니다. 출장이 잦은 남편. 쎄한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핸드폰을 체크했어요. 하지만 매번 문자나 카톡은 비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뭔가 문자가 온 듯 핸드폰 상단에 뭔가가 잠깐 떴다 사라지더군요. 저는 얼른 열어봤습니다. 여보, 전화 못 받아? 급한 일 있어서. 이거 저번에 회사 폰이라고 한 것 같아서. 혹시 김종호 씨 핸드폰 아니면 죄송합니다. 김종호는 분명 그날 수진이 후배의 결혼식에 써있던 신랑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 순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후 남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당황해서 그대로 잠든 척하고 있었죠. 도저히 표정 관리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여보, 잠들었어? 응,
피곤해서. 저는 잠든 척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은 잘 수 없었고 제 마음은 이루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분명 박준수인데 박종호라는 이름으로 또 결혼을 한 거였어요.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럼 박종호는 누구야? 순간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며 말했어요.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설명해줘.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사실은.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 지금 좀,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아기가 계속 울어서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남편은 당황하며 제 눈치를 보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갈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라니. 또 아기는 뭐지? 이 사람은 수진이 후배와 결혼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있을 리 없죠. 수진이한테도 혼전 임신에 대해 들은 바 없고요. 어디 가는 거야? 아, 회사 후배가 아픈 것 같아서.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상대방 여자가 분명 여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말했어요. 같이 갈게. 뭐? 아니야, 괜찮아. 거길 당신이 왜 가? 같이 가겠다고. 그럼 그냥 가지 않을래. 왜? 당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아.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막장 드라마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나 다 알아. 당장 출발해. 결국 남편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목적지는 우리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아기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다행이다. 어? 이분은 누구셔? 혜진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남편의 또 다른 집이었구나.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오빠, 이 사람 혹시 그 사람이에요? 오빠가 말했던, 뭐? 이건 무슨 소리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그 스토킹 한다는 여자, 이 여자예요? 그 여자는 저를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남자의 시나리오 속 스토킹녀였나 보더라고요. 뭐라 할 말을 잃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나에 대한 집착, 이제 참기 힘들어. 제발 깔끔하게 끝내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고 있었어요. 내가 스토킹녀였어? 저는 그 여자를 보고 말했어요. 우리 부부예요. 5년 동안 같이 산 부부요. 그런데 혜진이라는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부라고요? 오빠는 저랑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지금 상상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 이거 보고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5년간 가짜 결혼 생활을 한 건 저였다는 걸요. 저는 1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의 진짜 가정은 그곳이었을 거라는 것도요. 5년 동안 저는 가짜 결혼 생활을 해왔던 거였어요. 나 이 여자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그 여자를 제 앞에서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사람과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에는 장난이었는데 너무 오래돼 버렸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제가 사랑했던 남편, 제가 믿었던 결혼 생활,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심지어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당신, 저 혜진이라는 여자랑 나, 그리고 또 없어? 그게 중요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 쓰레기였어요. 당신, 나한테 미안하기는 해? 5년간의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그냥 나 놓아주면 안 돼. 구질구질? 참 뻔뻔한 이별이네. 내가 이대로 순순히 헤어져 주길 바라겠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 나 함께 있는 동안은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화 한 번 낸 적 없다고. 좋아. 그럼 내가 빌려준 돈 2억 내놔. 나도 너무 구질구질해서 당신과 함께 할 생각 없어. 최대한 빨리 끝내줄게. 무슨 2억? 그건 당신이 내 사업에 투자해준 거잖아. 집에 돌아온 저는 지난 5년간의 모든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 그리고 그가 저에게 돈을 요구했던 문자까지 모두 모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내역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와 사기, 횡령, 그리고 이중생활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또 다른 여자, 수진이 후배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제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여행 영수증, 그가 보낸 메시지, 그리고 결혼식 동영상을 보여주자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설마, 오빠가? 네,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저는 수진이 후배와 함께 남편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며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큰 무역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소액을 빌린 뒤 곧바로 갚으면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2억 원을, 수진이 후배는 1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희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린 여성들이 더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 파트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가짜 계약서와 허위 송금 내역을 만들어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고, 심지어 일부 여성에게는 내가 곧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 하며 감정적으로 조종했습니다. 남편의 계좌를 추적해보니 받은 돈을 여러 통장으로 쪼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해 흔적을 지웠더라고요. 사업은 허울뿐이었고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생활비와 사치품, 다른 여성들과의 여행 경비,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에게 갚을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숨겨둔 비밀 계좌와 사업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여러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며 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어요. 저는 수진이 후배와 연합했습니다. 수진이 후배는 남편이 자기 명으로 돌려놓은 재산과 보험, 그리고 최근에 산 고급 외제차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와도 접촉했습니다. 그 역시 남편에게 큰 돈을 떼인 피해자였어요. 저희는 남편의 사기 행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가짜 계약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증거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실혼 사기, 횡령, 신분위조, 명의도용, 그리고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사기 혐의까지 모두 포함했어요. 남편은 곧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도 그를 고소했어요. 그가 쌓아온 모든 평판과 인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년간 당신을 사랑했던 내가 바보였던 거 맞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남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저는 그가 저에게서 빼앗아간 돈의 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수진이 후배 역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해방감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누구도 다시는 제 인생을 함부로 흔들지 못할 거라고요. 5년간 당신을 사랑했던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던 그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마저도 이제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된 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된 인간관계와 허울뿐인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외제차와 집, 명품 시계와 옷도 모두 압류당했죠.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 사람은 감옥에서조차 뻔뻔하게 내가 나가면 다 되찾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다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그가 새집 살림을 하며 새 여자에게 사랑받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면회조차 오는 이가 없었고 저와 수진이 후배 혜진이라는 여자마저도 모두 그를 외면했어요. 저는 그가 감옥에서 썩는 동안 그가 남긴 허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가 저를 조롱하던 마지막 순간 저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이제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망가뜨린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걸 알아도 저는 이제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누구도 다시는 제 인생을 함부로 흔들지 못할 거라고요. 이렇게 저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